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6년 7월 24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올망졸망 꼭지를 하나 골랐고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 AI가 한번 제안을 해서 1년 전에 나온 세계일보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와 직접 상관이 있는 내용이죠. 우리 81mm 박격포하고 105mm 곡사포를 소형 전술차에 올린다. 예. 저도 한 3년 정도 전에 그게 DX 코리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갔을 때 81mm 포 또는 81mm 포, 박격포를 소형 전술차에 올리는 거를 한번 그때 찍어서 여러분한테 잠깐 소개를 드린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81mm 포는 그냥 올라간다. 그렇지만 그 위에 있는 120mm의 박격포 같은 경우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차대를 손을 봐야 된다. 주로 수출용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이제 업계의 이야기를 그때 전해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봤더니 이게 이제 군에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내용을 이제 접한 거죠. 이번에 세계일보 영상을 통해서. 게다가 105mm 곡사포, 지금도 우리가 풍익인가? 그래서 그 트럭 위에 올린 버전이 있어요. 그게 여단급 포병에서 쓰는 거죠. 그게 있는데 그 105mm 포를 신형으로 개발해가지고 소형 전술차에 얹은 버전이 나왔다. 개발 중이다. 그것도 군에서 원해서 하는 것이다. 즉 체계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두 개다. 그래서 좀 시의성은 좀 떨어지지만 이번에 이제 그것을 보험으로 해서 육군이 군에서 왜 이걸 개발할까 이런 생각까지 좀 미치게 됐고,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정치 외교적인 상황 그 둘 다 제가 봐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좀 본격화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게 이제 빠르게 바뀌고 있는 어떤 뭐랄까 전 지구적 권력 구도의 지금 변화, 거기다가 해외에 대한 영향력을 지금 높이고 있는 우리 군. 그러면은 지금의 우리의 군 전력 구조는 전면전을 상징한 구도거든요. 한반도라는 상황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진짜. 버려지면 전면전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무기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거죠. 미군이 현재 강력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제가 봐서는, 미군은 지금 뭐, 이번 이란전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이란을 침공한다? 그것도 다른 국가대 도움 없이 혼자의 힘으로,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정규군이. 전시체제로 완전히 전환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공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F-22는 은퇴하고 F-35는 어중간한 뜨거운 감자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6세대의 개발이 늦춰지거나 실패하게 되면 아주 곤란해질 거예요. 급격히 전력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뭐 B-52나 이런 냉전 시절에 폭격기를 가지고 겁을 주던 그런 시절도 이제 끝났어요. 해군은 아시다시피 뭐 마스가라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배를 맡겨야 될 정도의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미군이 강한 부분은 해병대를 위시해서 원정군 전투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그들의 그러니까 뭐랄까 전 세계의 어떤 전장에 미국의 이해를 지키기 위한 어떤 전장이라도 짧은 시간 내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그 능력. 첫 번째는 이제 공정부대죠. 그런 전력들. 공정부대는 나가 있으면은 기존에 있는 육군 전력이나 뭐 해군 전력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 공군 전력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육군 편제 하에 체계적인 또는 레이어드된 여러 겹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포병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보면은 군단 군단 포병이 있고 군단 포병 여단이 있어요. 우리 편제를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K9 자주포가 있죠.
거기다가 천무 다연장이 있고, 게다가 천무 다연장은 지금 한 500km까지 때릴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군단장 휘하에 공격 헬기 부대가 또 배속이 돼 있어요. 자, 그렇죠. 여단으로, 사단으로 가면 사단 포병들은 거의 대부분 자주포로 바뀌어져 있어요. 뭐 핵심은 K9 자주포죠. 그죠? 사단 포병이. 자, 그러면 군단의 작전 구역에서 군단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군단 관점에서 사단은 직접 K9 자주포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여단 포병으로 가면은, 그 여단은 그 사단 밑에 있는 거잖아요. 여단 포병은 현재는, 풍익이라고 해서, 트럭에 올린 105mm 자주포를 쓴단 말이에요. 기동성 좋죠. 여단까지 대대로 내려오게, 그리고 아마 4.2인치 박격포가 아마 대대로 내려갔을 거예요. 예전에 쓰던 게. 4.2인치 박격포가 대대급 지원하기로 돼 있거든요. 거기까지 제대로 된 포가 있는 것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중대급 지원하기로 81mm 박격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대가 싸운다는 것은 그 위에 여단의 작전 범위고, 여단 위에 사단의 작전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위에 군단의 작전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외 타군의 뭐 지원, 공군이나 해군 이건 별개로 치더라도 중대가 운영할 수 있는 게 81mm 박격포고 최전선에 쓸 수 있고, 사거리만 한 5, 6km. 그 다음 대대급에서는 4.2인치 박격포 한 6km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 그 사이에 뭐 현무 같은 현궁 같은 대전차 미사일은 그 대대급이에요. 그 다음 여단급에서는 105mm 자주곡사포, 군단급에서는 K9, 죄송합니다. 사단급에서는 K9, 군단급에서는 K9다 이 천무. 이러면 벌써 대여섯 개의 포병을 전략적인 중대단위 전투에다가 쏟아부을 수 있어요. 6개 첨을 몰아줄 수가 있다니까요. 이런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군은 엄청나게 포병이 세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라는 작은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그 상황에서 헬기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중복적인 무기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탄도탄의 사거리 자꾸 길어지고, 이런 천무만 하더라도 군단장 휘하에 500km가 있으니까 그냥 북한 전역을 다 때릴 수 있잖아요. 북한 군만을 적으로 삼는다면. 자, 요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이런 무기 체계가 갑자기 발동이 잘 세게 걸리냐, 이런 겁니다. 예. 볼게요, 한번. 자, 이런 게 이제 제가 본 영상이고요. 현대 위아를 좀 소개시켜주는 이런 이제 그였는데, 저는 뭐 요거를 보면서 확인하게 된 것은, 이것을 체계 개발을 하고 있다. 뒤에 또 다른 내용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체계 개발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러면 이 소요가 나온 이유가 뭘까? 기존의 전통적인 육군의 편제에서는 필요 없다, 이게. 그게 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 자, 이게 81mm 박격포를 실은 버전이지요. 그래서 요거는 수동 장전이기 때문에 앞에 병력이 한 4명 정도 타고 뒤에 필요한 포탄도 다 실을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트럭 자체의 무게가 한 3톤, 4톤, 병력 다 타고 포탄 싣고 이러면 한 5, 6톤 넘어갈 거예요. 저기 이렇게 되면은, 자, 그걸 여러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이게 이제 체계 개발로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정의 문제였거든요. 결정의 문제. 왜냐면 양쪽이 다 있는 거니까. 81mm 포도 이제 몇 년 전에 개발이 완료된 자동 방열이 되는 차로 견인하면서, 차로 견인한다기보다는 차에 싣고 다니다가 필요하다면은 조립해서 발사하는 그런 중대 지원화기였는데, 그 81mm 박격포를 실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81mm 박격포를 떼서 예전처럼 도수로 사람들이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예, 81mm 포는 좀 무리하면 사람들이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 정도 차원이거든요. 발사가 자동되는 건 아니에요. 수동 장전인데, 이거 뭐 포탄 무게가 한 4kg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 발사 속도를 사람 손에 하는 게 훨씬 빠른 거죠. 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밖에서 관측병이나 상급 부대에서 오는 좌표를 주면은 자동으로 방열이 되는 거고, 이것은 뭐 추가로 차를 고정한다거나 충격 흡수를 위한 그런 설비가 없이도 바로 날아가는 그런 포가 되겠죠. 중대급 지원하기입니다. 예. 아마 이제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박격포 병을 하셨던 분들은 이걸 손으로 아마 주로 들고 다니셨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현용, 요번에 좀 오늘 소개해드린 주제에 올라가는, 포입니다. KMS-114라는 거예요. 전체 무게가 34kg이고, 분당 10에서 30발까지 쏠 수 있네요. 사거리는 최대 6.3km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개량형이 있고, 개량형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한화에서 아마 개발한 것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가볍다. 있고, 그 다음, 사격 재원하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연계가 돼서 관측병이 뭐 이렇게 무선으로 불러주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방열을 하는 요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이 차가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이 바뀌고 차량 탑재 형식으로 바뀐 것이 왼쪽에 적재 차량이라는 것이 이게 옛날부터 쓰던 트럭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풍익 같은 경우도 현재 105mm 자주포 같은 경우에도 자주 곡사포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이제 표준 중형 표준 트럭이 나오게 되면은 그 트럭으로 차체를 다 바꾸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은 새 트럭인데도 불구하고 바꾸는 거예요, 풍익 같은 경우는. 그 구식 중고 트럭을 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유지 보수의 단순화를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 트럭이라고 이쪽에서는 중형 표준 트럭이 나왔는데 과거 트럭을 계속 쓰게 되면은 유지 보수 차원에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또는 정비 교육을 두 가지를 동시에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 트럭이라도 그냥 얼마 되지 않은 트럭이라도 바꾸는 거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적재 차량 부위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 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신형 얼마나 만들어진 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유무를 떠나서 소형 전술 차량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아예 탑재형으로 바꿨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예. 자, 이것은 또 하나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강하게 추진됐던 전 병력의 기동화, 그리고 육군 자산의 병력 숫자를 줄면서 대신 기동화, 타격력을 강화시킨다는 부분하고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자, 옛날 같았으면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도 되고 들고 가도 되는, 왜냐면은 이런 81mm 포병 같은 경우는 중대 바로 뒤에 위치하니까 거의 최전선에서 제일 가까운 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대라는 소속 중대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과거 예를 들어서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경우에는 중대의 진격 속도도 그걸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포병의 지원 없이 어떻게 작전을 하겠습니까? 전진할 때도 그렇고 후퇴할 때도 그렇죠. 근데 지금은 향후의 미래의 보병은 기동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주요 육군 전투부대들이 이미 배치되고 있지만 차륜형 장갑차, 그리고 추가로 장갑이 강화되고 화력이 강화된 장갑차가 추가로 좀 배치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약간 후방은 지금 중형 전술차, 표준 트럭으로 다 다닌다. 그러면은 도수로 간다 할 때마다 분해 조립을 한다. 그래서 트럭에 옮겨 실른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것은 스피드를 못 쫓아간다. 자, 그런 결론에 이제 도달했다고 봐지는 부분에 이거는. 자, 우리가 120mm 강선형 박격포를 개발해서 국산을 했는데, 그거를 현재 장갑차에 탑재를 하거든요. 그건 충격이 크기 때문에 트럭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뒤에 견인하는 식으로 끌고 다녀야 되는데, 그럼 충분한 기동력이 안 나온다. 그래서 기존의 장갑차의 내부에 실는 형태로 하는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주로 배치합니까? 그런 형태를. 그것은 지금 기갑부대, 기동사단에다 배치를 하거든요. 자, 그거의 주 임무는 뭐냐면은 전차부대가 본격적인 진격을 하기 전에 적에 매복되어 있는 어떤 대표적인 것이 그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저기 대전차 무기를 제거하는 용도로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동사단 탱커의 속도를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장갑차 실른다 이런 이제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 똑같은 것도 이게 적용을 81mm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 중대의 기본적인 움직임이 빨라진다. 근데 그거 중대보다 보병들의 움직임보다 81mm를 손으로 들고 다니게 되면은 또 분해해서 차에 실었다가 다시 드러내서 조립해서 다시 사용하는 이런 속도를 갖고는 향후 보병 중대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뒤에 105mm 자주포 소형 전술사에 싣는 거랑 같이 이제 겸해서 생각해 보신다면은 이것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배치되는 곳은 원정 부대, 우리도 그런 말을 이제 써야 될 것 같아요. 해병이나 신속 대형사단, 제2 신속 대형사단 같은 곳에 우선 배치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이것이 이제 과거에 들고 81mm 박격포가 운반되던 방식입니다. 자, 이래 무거운 것을 들고는, 그때는 더 무거울 때죠. 지금 가벼워져 가지고 30 몇 킬로인 것 같은데, 34킬로인데. 자, 요 말 나온 김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좋은 사진이 있어서 이런 것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81mm 포고, 그 다음 게 4.2인치 박격포. 이게 지금 우리는 이게 대대급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이게 여단급의, 연대급의 포병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10.7cm예요. 107mm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최근에 개발된 120mm 박격포탄인데 크기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4.2인치는 되려 81mm에 가깝다는 느낌으로 보이시죠? 오른쪽에 120mm는 파괴력이 4.2인치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 거기다가 우리는 이제 강선포로 했고 사거리가 10km 이상 나와요. 지금 이게 파괴력은 105mm 곡사포보다 세요. 이게 안에 작약량은 이게 더 많아요. 그런데 좀 전에 이제 81mm 포를 보면서 탄을 성형 파편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박격포에서 많이 쓰는 탄은 이것처럼 HE 탄을 많이 써요. 고폭탄을. 성형 파편탄이거든요. 핵심은 성형이에요. 성형이란 말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관통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안에 구리로 막이 꽃갈이 들어있어서 폭발이 일어나면은 뒤에서 꽃갈이 확 뒤집어지면서 메탈 제트가 형성된다는 게 성형탄이에요. 기본적으로. 즉 이번에 81mm 탄에 들어가는 성형탄은 어떤 거랑 유사하냐면은 우리가 전차포탄에 쓰는 대탄, 히탄이라고 해서 HEAT라는 히탄. 그게 기본적으로 성형탄이고 성형 고폭탄이거든요. 즉 웬만한 칠갑탄만큼은 아니지만 메탈 제트가 나오기 때문에 경장갑은 다 뚫고 들어가요. 또는 상대방의 벙커 같은 걸 뚫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81mm로 오면서 성형 파편탄을 썼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정확도가 향상됐다는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즉 적의 구조화된 방어 진지를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좌표가 줬을 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대충 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격포라고. 그리고 초탄을 발사하는 시간, 그리고 초탄의 명중률이 훨씬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요거 이후에 아마 거의 동시기에 같이 개발됐을 우리의 120mm 탄도 이런 성능이 분명히 탄종이 여러 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120mm나 되기 때문에 유리가 강하단 말이에요. 훨씬. 그것도 거기는 강선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박격포는 어떻게 보면은 탄이 날아가는 게 너클볼처럼 날아간단 말이에요. 회전을 안 하니까 날개가 달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사정거리가 길어질수록 기후의 바람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스스로 보정하는 힘은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강선을 줘서 즉 탄을 회전을 시키면서 그러면 일단 포신은 더 무리가 가겠죠. 포탄도 단가가 더 나올 거예요 아마. 회전을 시키면서 그것을 상쇄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정확도를 사거리도 늘리면서 정확도도 확보한다는 차원인데 81mm 신형 박격포랑 같이 됐다는 것을 봤을 때 거기서도 성형탄이 분명히 탄종에 포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며 명중률이 정확도가 훨씬 올라간 탄이다. 예, 이런 예상을 이제 조심스럽게 해보게 돼요. 네, 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원정군이란 말이 없는데 신속 대응 사단이 있어요. 현재는 주로 헬기로 이동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신속 대응 사단이 어디에 파병을 할 수 있는, 이게 미군의 그 공정사단의 영감을 받아서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적진 후방 깊숙이 들어가서 교란을 한다는 그런 취지의 부대인데, 어떻게 보면 헬기를 이용해서 기동화를 극상으로 끌어올린 부분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수리온이라는 국산 헬기가 되면서 준비가 된 건데, 이것은 단지 북한만의 이유가, 북한만을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요새 이제 우리가 그 엠브레르에 중형 수송기를 도입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우리가 핵심이 우리가 거기를 미군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부분이 있고, 좀 여러 군데서 우리가 군사적인 조종자 역할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세안 같은데, 다음에 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도 있었던 캄보디아 하고 태국의 어떤 충돌이랄까 이런 부분, 우리가 지금보다는 현격히 높은 수준으로 외국의 분쟁에 참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는 이런 헬기를 예를 들어서 수송기로 대신을 한다 하면은 이 우리 공정사단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헬기나 이제 중형 헬기나 대형 헬기로 이동할 수 있는 전투 체계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수송기로 옮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군도 이 수송기의 확보라는 부분이 계속 확장될 것이다. 더 큰 수송기를 원할 수도 있다. 지금 30톤급을 넘어서는, 예를 들어서 60톤급까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현재 우리가 보유한 최대 수송량을 가진 헬기는 이 치누크 헬기가 있어요. 이게 몸통 안에 넣는 것보다 밖에 매달고 헬기를 띄우면은 훨씬 많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최대 이륙 중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몸통 안에 예를 들어서 이게 12.7톤인데 몸통 안에다가 12.7톤을 다 실는다. 그러면 최대 이륙 중량이 맞춰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헬기가 뜰 때 부하가 가장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지상에서 떠오를 때. 그래서 우리 전투기 같은 것도 처음에 이륙을 할 때 가장 큰 출력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여객기 출발할 때 느낌 보실 때 우웅 하면서 막 엔진 최고 출력 내는 게 기내가 막 두들두들 플라스틱 부품들이 그거리면서 막 가잖아요. 그때 이제 전투기로 치면은 애프터번을 터뜨리면서 최고 출력을 내는 거거든요. 자, 헬기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딱 뜰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12.7톤을 몸통 안에 실으면 그게 다 이륙 중량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슬링으로 매달게 되면은 일단 떠오를 때는 기본 중량으로 떠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힘을 받은 상태에서 부하가 많이 경감된 상태에서 추가 중량을 슬링을 매단다는 뜻이거든요. 매달아서 들기 때문에 이것은 몸통에 넣을 때보다 훨씬 많은 중량을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중량이 달라요. 내부의 적재는 여기 10에서 11톤 돼 있지만 외부로 당길 수 있는 것은 12톤까지 당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를 참고로, 이거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고 추가로 개량을 하거나 추가로 사거나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이거는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해져요. 오늘 나오는 무기 체계들을 감안했을 때는. 자, 참고로 우리 수리온을 한번 볼까요? 수리온의 최대 슬링 중량은 매달고 띄울 수 있는 게 3.7톤이다. 예, 이 정도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소형 전술차를 아무것도 안 실은 상태에서 들기도 좀 버거운 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예를 들어서 박격포를 장착한 소형 전술 차량은 이걸 들지 못합니다. 예, 거기는 친후크가 필요해요. 내지는 수송기는 되겠죠. 예, 30톤급 수송기는 실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수송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105mm 자주포를 장착한 버전이 이게 군에서 거의 채택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것이죠. 자, 양쪽에 발들이 지지대가 사방으로 비스듬하게 나오면서 360도로 다 발사할 수 있다. 미군의 유사한 체계 대비 훨씬 우수한 부분이다. 미군의 체계는 정면만으로 차의 진행 방향으로만 발사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건데, 야, 이게 신기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 무기의 개발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군에서 소요 제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소요의 그 상세 내용이 상당히 궁금해지는 거죠. 일단 차대는 있어요. 차대는 있는데 포가 기존의 포하고 달라요. 기존에 이제 풍익 같은 경우는 포병에서 쓰던 105mm 포를 그냥 올린 거거든요. 올려서 그냥 자동 방열될 수 있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는 안 그래요. 이거 용도를 위해서 새로 개발된 포신이에요. 예. 자, 이 말은 뭐냐? 이 무기 체계는 상당히 요긴하다. 우리가 포방부라는 별명이 있다시피 우리는 전투에서 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거든요. 예. 우리가 옛날에 활을 중히 얘기했다면 요즘 체계로 적용을 시키면은 탄도탄이나 대포예요. 자, 그래서 요 체계는 엄청나게 필요하다. 아까 81mm 박격포를 올린 체제 같은 경우는 기존 체제의 진화형이라면은 이거는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영상화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생각이 들었다고 봐진 거거든요. 예, 원정부대. 지금 우리나라의 원정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대는 현재 2가지 정도로 보인단 말이에요. 육군에는 제2 신속대응사단, 그리고 영향이 강화되고 있는 해병대 쪽 위에 예단이나 사단, 군단의 화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적진에 홀로 투입됐을 때 신속하게 가면서도 자체의 적절한 포병 화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세력으로서 이 개발했다고 보죠. 그래서 기존에 풍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형 차체에 올려서 무게를 한 7kg, 7톤 정도로 맞췄다. 그래서 치누크 헬기로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유일한 화력이기 때문에 기존 K9의 개량형을 만들면서 포신 기술을 우리가 계속 확립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포를 일부러 개발했다. 사거리 몇 킬로 늘리기 위해서. 지 혼자 할 일이 되게 많다. 이 무기 체계를 잘 보면 언뜻 보면 우리랑 중복되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 보병 여단에다가 배치할 것이냐. 기존에 풍익이 있는데 저는 안 그럴 거라고 봐요. 이거는 신속 대응사단 내지는 해병대용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는 바예요. 예. 자, 이거랑 유사한 우리가 이제 오늘 참고로 했을 수도 있어요. 이 호크아이 같은 것도 미군 같은 데서 신속 대응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만이 유일한 화력 지원 세력인 경우에 지상전에 있어서. 예. 이것도 최근에 루마니아인가 하여튼 동구권에 팔았더라고요. 차가 험비가 이미 오래된 차라서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무기 체계인가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개발된 지 몇 년 안 된 차예요. 예. 자, 이게 호크아이 105mm 포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지지대를 뽑는 게 뒤는 옆으로 쭉 벌어졌는데 앞은 차체 앞으로 수직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세계일보랑 인터뷰를 한 그 현대 위아 쪽의 이야기도 이것은 360도 사격은 좀 힘들겠다. 주로 지금 방향처럼 전면 사격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사진도 지금 뭐 유튜브란다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은 이런 사격 방향밖에 안 보이긴 해요. 근데 신속 대응이라는 부분, 우리나라의 또 전투 환경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는 360도 발사 환경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합당하다고 봐요. 지형이 다양하고 좁은 곳이 많거든요. 차를 돌릴 수 없는 공간도 많아요. 네. 그래서 미군이 왜 호크아이를 개발했을까?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외에 미군은 또 그것도 운용하고 있죠. 그들의 견인 곡사프로. 우리는 견인 곡사프가 거의 안 써요. 우리는 치장으로, 치장 물자로 돌아서 있는데, 미군은 아직도 155mm M777 자주포를 쓰고 있죠. 티타늄 같이 비싼 재료를 많이 써서 고가의 견인포를 만든 것인데, 그 핵심은 경량화예요. 경량화. 예. 즉, 이 호크아이는 그거의 작은 버전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두 개의 조합이 미군의 신속 대형 세력들이 해외 어디 떨거나 들어도 거기는 주로 수송기로 움직이겠죠. 대형 수송기로. 그래서 제가 대형 수송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둘이 현장에서 포병 활약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응하는, 상응하는 무기 체계가 우리 군도 필요해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155mm 견인포 정도는 아니고 105mm 예. 자주포를 신형으로 개발해서 가벼운 차체에 올려서 수송기나 헬기로 움직이게 한다. 거기다가 덤으로 81mm 박격포까지 지원할 수 있다. 네, 그거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달라진 국방 역량 그리고 역할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상당 부분 미국을 대신하는 군사적 경찰 노릇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신속 대응이라는 요인이 지금 부각되고 있다. 남북의 대치 국면에서는 항상 전면전이기 때문에 이런 무기 체계들의 역량이 중복되고 과히 필요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제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무기 체계가 본격화됐다. 작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거든요. 분명히. 그 전까지는 개발 단계로서 군의 소요는 있었지만 체계 개발 단계까지는 못 올라가서 시제품 정도가 나오는 정도였는데 그게 본격화됐다. 작년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과 일치한다. 이런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자, 볼까요? 여기가 이제 신형 105mm하고 기존의 풍익인데 같다기보다는 다르죠. 예, 일단 차가 다르고 저거는 저거는 수송기에 실기에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30톤급 엠브레럭을 일단 4대를 먼저 가지고 들어오는데 거기에도 모양이 상당히 왜 이게 뭐라고 할까 최적이 크게 나와서 거기에 실기도 상당히 애매한 수준인 것 같아요. 무게는 되는데 예, 무게는 한 20톤 정도 되려나? 예, 트럭 무게 포함해서 그게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다. 무게가 현재 19톤이고 이것이 소형 전술차에 옮기면은 7톤이 된다. 예.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포를 새로 개발했다. 현대 위아에서.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예. 자, 이것은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8호 장량까지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저 위에는 지금 기존의 105mm 국사포는 7호 장량인데 이게 아마 장량이 제일 센 게 8호 장량일 거예요. 8호 장량. 이게 이제 장량이 1개 정도 들어가는 셈이죠. 여기는 이제 포탄하고 탄약하고 일체화되어 있으니까 탄피가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근데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탄이랑 장량이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뭐 1호부터 시작하는 걸까 그럴 거예요. 숫자가 아마 5개가 최대한 들어가요. 장량이 가장 멀리 쏜 다음에 8호 장량이 뭐 한 4개, 5개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포의 내구성이 향상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게도 아마 크게 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K9A2 개발하면서 사거리가 는 게 구경장이 늘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내구성은 동일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안에 이제 소재 기술과 코팅 기술이 발전됐다는 거거든요.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신경을 써서 했을까? 그러면 기존의 풍익을 대체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풍익은 지금 새로 나온 중형 표준 차량으로 차체를 교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 이것을 중복돼서 배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궁금한 거죠. 이 신형 105mm 자주포는 어디로 갈 건데 그러면? 무게까지 딱 7톤이야. 그리고 여기 인터뷰한 사람이 계속 강조합니다. 헬기로 실어 나갈 수 있다고. 수송기로도 당연히 되겠죠. 그겁니다. 신속 대형. 미국 말로 하면은 신속 대형 원정군이죠. 우리 땅에서 안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병대나 신속 대형 사단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걸 거의 확인해 준다고 보고 거꾸로 이런 무기 체계를 한두 가지 무기 체계의 추진을 보면서 예, 이때까지 좀 넓은 의미에서 큰 그림에서 이야기하던
우리가 미군을 대체한다. 미군이 빠지는 힘의 균형을 우리가 메꾼다라는 부분이 맞다라는 구체적인 것을 설명하는 구체적 사례로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제가 이걸 재밌게 본 것은 이게 NHK에서 보도한 거예요. 얼마 전에 한두 달 됐나요? 저기 포천 그 승진 훈련장에서 발사장비 여러분 정리된 거 다 보셨을 건데 요약된 거 하이라이트로 거기에 이게 무기들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왼쪽에 보이시죠? 왼쪽에 보이는 게 105mm 포를 올린 소형 전술차예요. 예.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앞에 형궁 발사기 2대가 같이 달려 있어요. 예.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얘는 되게 멀티롤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여단 포병에서 우리 보병사단의 여단 포병에서 풍 위에 지금 12.7mm 기관총이 달려 있는데 자기 방어용으로 거기에 형공을 다룬 거랑 같은 거잖아요. 예, 이거는 최전선이 막 뒤섞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즉 형공을 보통 장착하고 다니는 대대급에서의 필요한 여러 가지 전력들이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내 혼자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많은 부대에서 이것을 사용하게 돼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의 방향을 결론을 그렇게 도출할 수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됐습니다. 이 사진이. 그리고 이렇게 쭉 전시하는 것은 해외 바이어들도 많이 보러 오기 때문에 전시한 거거든요. 이거 사러 가라고, 사가지고 가라고. 그러면 이것이 체계 개발로 본격화되고 있다는 인터뷰 내용과 일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로템에서 이제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이는 차세대 차륜용 장갑차다. 이게 뭐 30톤급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무인 포탑이 올라가는데 30mm 포를 달고 있다. 그리고 뭐 요즘은 기본적으로 대전차 미사일 형궁이 옆에 달려 있게 되고 또 뭐 APS 시스템 같은 거 같이 달려 있겠죠. 대드론 체계 같은 것이. 자, 그럼 저는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수백 대 이상 배치를 하고 있는 지금 보병사단의 한 개 대대 정도는 지금 이걸로 지금 성립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 구성이. 그러면 이거는 방어력과 공격력이 훨씬 강화된 것이고 덩치도 커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기존의 808 같은 것을 대체하느냐. 근데 808이 배치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808과 섞어서 얘들이 화력을 기본적으로는 담당해 준다. 그리고 옆에 다른 기존의 808들이 같이 간다. 그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배치하는 걸 봤을 때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유지 보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신형 장갑차만으로 부대가 편성이 되는데 좀 더 전방에 있는 부대, 좀 더 적과의 접점이 많은 부대에 우선적으로 배치되고 그 이선으로 약간 808 정도가 내려오고 그 뒤로 중형 표준 차량에 방탄형이 투입된다. 이런 이렇게 3개 정도의 청으로서 보병 수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충 방향이 잡히는 거 아닌가. 훨씬 강력하고 기동력이 강화된 방향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81mm 박격포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보병의 속도를 못 쫓아간다. 그들이 필요할 때 적절한 지원을 못 해줄 수도 있다. 기동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굳이 진격할 때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후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양산화로 간다. 그 뒤에 있는 목적이 뭘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와도 동시에 지금 우리 엠브레어의 C390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4대를 도입할 예정인데 저는 이번에 이제 이재명이 브라질을 방문하게 돼 있는데 오늘 미국 간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엠브레어하고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을 이유가 상당히 많다. 엠브레어는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어떤 마케팅력이나 자금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는 방산 산업에 있어가지고 입지는 굳어 있고
다른 부분 다 잘하지만, 그리고 조선 기계, 뭐 자동차 이런 기반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브라질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예. 항공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래서 브라질하고 짝짝꿍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수송기는, 대형 수송기는 이 네 대 갖고는 부족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 소개드린 두 가지 무기 체계는 해외 원정군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헬기가 대형 수송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법 많은 숫자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두 가지 무기 체계가 우선적으로 배치될 곳은 해병대나 제2 신속 대응사단이다. 지난번에 이재명의 말을 빌렸을 때 보통 대통령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포항에 있는 해병사단만이 전투부대화가 되어 있고, 강화도 김포에 있는 해병대는 주로 해안 경비로 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다 아마 대응이 가능한 사단 체계로 바뀔 것 같아요. 강화도 부대하고 김포 부대하고 포항 부대 둘 다. 그리고 둘 다 전력을 강화시키고 장비를 최신 장비를 우선 배정받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풀려가고 있거든요. 그거랑 오늘 무기 체계는 상당히 합당하다. 그들이 해외 원정군으로서 활약을 하게 된다면, 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